지금 이 차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잘 만들어진 푸조 같기도 하고 보급형 람보르기니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엠블럼을 보면 아시겠지만 르노 신차입니다. 심지어 쿠페형 SUV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탑재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차 같지 않나요? 내년에 국내에 출시된다고 한 르노 신형 SUV도 쿠페형 SUV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차가 내년에 국내에 출시되는 신차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이 차의 주요 특징 그리고 가격 전략과 전망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라팔입니다. 약간 중동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름이기도 한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르노가 사실 디자인 하나는 괜찮은 브랜드이긴 하잖아요. 약간 디자인이 정점을 찍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람보르기니 우르스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푸조 느낌도 상당한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푸조 디자인 총괄자였던 질 비달이 르노 그룹으로 영입된 이후에 디자인을 주도했거든요. 비달은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2010년에 선보였던 RS1 콘셉트카가 208하고 508에 영향을 줬고요. 2014년에 선보였던 이그조트 디자인은 3008과 5008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선보인 인스팅트 주간주행 등 세로로 뾰족한 주간주행 등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푸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푸조 출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총괄했으니 푸조 느낌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전면부 헤드램프가 이전에 나오던 르노 차들보다 더 날렵하게 디자인됐고 수직으로 뻗은 주간주행 등도 인상적입니다. 후면부를 보면 뾰족한 테일램프가 알파 로메오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측면을 보면 쿠페형 SUV라는 게 더욱 돋보이는데 대중 브랜드 중에선 푸조랑 르노가 쿠페형 SUV 라인을 가장 잘 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CMF CD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 플랫폼은 최근에 공개된 오스트랄이랑 에스파스에도 쓰인 걸로 알려졌죠. 실내 디자인도 기존에 보던 르노 차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1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고 디지털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어져서 기역자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내 장식 소재로 블랙 코르크랑 석판 소재가 사용돼서 고급차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실제로 프리미엄 모델로 강조하고 싶었는지 오디오도 하만 카돈에 전자 제어식 유리 루프 같은 옵션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좀 신기합니다.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푸조랑 출력 퍼포먼스는 많이 다릅니다.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총 출력이 200마력에 21토크를 낸다고 합니다. 푸조랑 다른 이유는 뭐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가능한 거죠. 이건 기본 구성이고 정식 출시 이후에는 296마력을 내는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도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이 차가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리차랑 합작해서 만든 차도 아니고 해외 생산이라 오스트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저는 기자분들이 착각하고 쓰신 게 아닌가 했습니다. 4만 파운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6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해외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격은 더합니다. 55,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7,770만원이나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크기가 막 에스컬레이드만큼 큰가?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스트랄보다 길이가 200mm 더 길고 너비는 40mm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트랄 길이가 4,510mm고 너비는 1,825mm입니다. 그러면 라팔은 길이가 4,710mm 정도 되고 너비는 1,865mm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소렌토 길이가 4,810mm에 너비는 1,900mm입니다. 결국 소렌토보다 작은 차라는 건데 대체 가격이 왜 이러냐 이거죠. 르노가 신형 SUV를 출시하면 쉐보레랑 KG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긴장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을 모두 뒤집어 버린 놀라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가격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일단 전략상 가격을 나누는 거라고 추리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데 이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르노 그룹이 주도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차는 프리미엄 모델이고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는 대중적인 차로 나뉘는 거죠. 유럽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차는 르노, 지리차랑 같이 만드는 차는 폭스바겐으로 치면 스코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좋은 건 가격입니다. 지금 라팔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내년에 나오는 차랑 전략상 완전히 다른 차라면 내년에 출시될 신차는 라팔하고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 저렴하게 가격이 나온다면 기존에 있던 전망대로 소형차는 쉐보레, 준중형은 KG 모빌리티, 중형 이상은 르노가 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역으로 전략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연 가격만 보고 차를 살까요? 현대차 그룹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이 본질에 있는 소비자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겠어요?
브랜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모델의 위치나 이름값도 분명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라팔은 프리미엄 느낌이고 내년에 국내에 출시되는 차는 완전 보급형 모델 느낌이라면 글쎄요, 만약 투트랙 전략이 맞다면 라팔하고 차이를 두겠다고 하면서 좋은 옵션은 죄다 빼버릴 텐데, 심지어 라팔이 막 롤스로이스급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큰 옵션을 넣는 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뺄만한 옵션도 없을 건데 이런 방향으로 차급과 전략을 나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어쩌면 르노의 새로운 가격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추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현재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몰락은 중국 내 판매량을 제외했을 때 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전혀 경쟁력이 없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도 않는 프리미엄 전략을 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한테 기대하는 무언가가 뚜렷하잖아요. 예컨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한테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고의 차를 만들기를 원하고, 슈퍼카 브랜드한테는 가격이고 뭐고 무조건 빠르고 멋있는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현대차나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대중 브랜드한테는 합리적이면서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좋은 만듦새 같은 걸 원한단 말이죠. 중국 브랜드한테 원했던 건 뭔가요? 글로벌 대중 브랜드를 초월하는 가성비를 원했죠. 왜냐면 중국은 원자재 생산이 가능한 국가이면서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박리담의 전략이 국가적으로 가능한 나라잖아요. 심지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다는 콤플렉스를 가격으로 승화시키면 최고의 전략이 될 거라고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즉 중국 브랜드한테 원했던 건 옵션 같은 건 다른 글로벌 제조사보다 부족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차를 출시해달라는 거였고, 그랜저급 전기차는 3천만원대, 마실용으로 살 수 있는 300만원에서 5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중국 브랜드한테는 점유율을 차지하기 가장 좋은 전략이기도 해서 당연히 이 전략으로 갈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죠. 갑자기 프리미엄 전략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잖아요. 비아디도 비싼 차를 내놓기 시작하고, 심지어 1톤 전기 트럭을 포토랑 봉고 전기차보다 비싸게 출시했습니다. 큰 착각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데, 프리미엄 전략은 기본적으로 모 회사의 역사부터 굉장히 길어야 한다는 게 필수 조건이고, 만듦새가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주 크게 간과하고 디자인만 좀 예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떤가요? 배터리 공급량이나 점유율, 파트너십 이런 건 잘 나간다 할 수 있지만 전기차 자체만 보면 중국 내 판매량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르노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지리 자동차가 르노그룹의 지분을 34% 정도 가지고 있고 르노그룹은 52.9%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르노그룹이 가장 많고 경영권도 프랑스 르노그룹한테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 지리 자동차가 단순히 이대 주주에만 불과한 게 아니란 겁니다. 경영권은 없다고 하지만 자동차 개발과 투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출시되는 차도 지리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현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중국 자동차 회사가 어설프게 밀던 프리미엄 전략이 앞으로 나올 르노 신차에 적용될 새로운 가격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팔리던 차들, 예컨대 클리오나 메간, 에스파스 이런 차들은 모르겠지만 오스트랄 이후로 완전 새로운 신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름부터 완전히 새로운 신차들은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를 안 팔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라팔 가격을 보면 이게 뭔가 싶죠. 결국 현재는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리미엄과 대중 모델,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 출시되는 차는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회사의 어설픈 프리미엄 전략 요청 또는 입김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새로운 가격이라는 명분으로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나올 거란 건데, 결국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안 팔릴 만한 전략밖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프리미엄 전략을 밀려면 브랜드를 따로 빼지는 못해도 하다 못해 수식어라도 붙여주던가요? 기아처럼 GT라도 붙여주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투트랙 전략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오는 모든 차가 비싸진다면 르노 차를 이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7천만 원이면 벤츠나 BM을 사기에도 충분한데, 만약 어떤 전략으로든 내년에 국내에도 출시되는 차가 나온다면 이 차도 전략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랙스처럼 기대치를 확 올려버리던가 토레스처럼 반사 이익이라도 누려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선 그럴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